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 부활 1권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1권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이 책을 다 끝내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톨스토이가 부활을 1, 2, 3권으로 나눠서 썼어요. 근데 그 1권, 톨스토이가 썼던 1권을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나온 부활은 1, 2 해서 톨스토이의 1, 2, 3권을 묶어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2권이 뒤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 권을 다 읽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갑니다. 2권의 1장까지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어요. 다음 주면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마무리할 얘기는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분이. 톨스토이의 부활을 왜 1, 2, 3권으로 나눴냐, 톨스토이가. 그냥 쭉 쓰면 안 되냐고.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쓰면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작품에서 작가들이 1권, 2권, 3권을 나눌 때는 되게 시공간을 바꾸면서 그 장치를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거나 공간을 바꾼다거나 완전히, 아니면은 말하는 사람 화자를 바꾼다거나, 그럴 때 1권, 2권, 3권,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부활을 다 읽고 나서 왜 이런 1부, 2부, 3부 그 안에 무수한 장,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를 한번 다 읽고 나서 생각을 같이 해봐요. 하면 읽으면서 왜 여기서 나눴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츄샤를 왜 사시로 그렸을까? 그리고 사시의 눈이 엉뚱한 곳을 바라봤을 때 네훌류도프는 어떤 심리 상태가 됐을까? 이거는 그럼에도 사시의 눈에 카츄샤를 아름답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시를 아름답다는 말을 잘 안 하죠. 아마 다들 병원 가서 어떻게든 고칠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문학만이 아니라 이 낭만주의 시대, 톨스토이보다 이전이었던 그때 작품들을 보면 여성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정형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만의 아름다움, 나만의 기준으로 이 여성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를 더 좀 세련되고 멋지다고 여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톨스토이도 보면 정형적인 미인은 일찍 막 죽이거나 사라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망하게 하거나. 그리고 톨스토이가 남다르게 사랑하는 여주인공들을 보면 이렇게 생명이 넘친다. 발랄하고 활기차고 혹은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그 사색어린 생각이 눈동자에 비춰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정치범들 면회하는 장소에도 계속 눈동자를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담긴 내면. 여기서 미인을 자기만의 미인, 내가 좋아하는 미인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는데 카츄샤는 사시예요. 근데 안나 까레니나도 우리의 나타샤도 마리아도 그 누구도 사시는 아니었어요. 그럼 이 부활에서 카츄샤는 왜 사시였을까? 그리고 사시인 여성의 아름다움은 뭐였을까? 그리고 또 톨스토이가 왜 이걸 1, 2, 3부, 1, 2, 3권으로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을까? 요거는 부활을 다 읽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렇게 부와 장으로 나눌 때 시공간을 바꾸거나 도약을 하거나 주인공 시점을 바꾸거나 이런 방식을 쓸 때 보통 많이 나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 얼마 전에 파미오 영화 인기 있어서 지금도 많이 보고 계시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영화가 쭉 가지 않고 1, 2, 3, 4, 5장으로 나누잖아요. 이 얘기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주인공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왜 1, 2, 3, 4, 5장으로 나눴지? 하면은 거기에 어떤 충돌이 있을 거예요. 각 장마다. 앞으로 파묘 보시는 분들은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장이나 부를 구분하면서 충돌하게 하거나 패럴렐, 병행되게 하거나 병행이 되게 하거나 혹은 뭐 중첩이 되게 하거나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리고 보통 장막을 구분을 하거든요. 장을. 그래서 연극도 1막, 2막, 3막
이렇게 가는 연극이 있고 아니면 이 1, 2, 3막을 한 26개의 에피소드 장으로 쪼개버리는 거죠. 그런 연극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후자에 그렇게 20몇 개, 10몇 개 에피소드로 쪼개버리는 연극이 이제 러시아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연극에서 많이 시도를 했다가 그게 브레이트로 이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에피소드식 구성으로 에피소드끼리, 장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평행하거나 중첩되거나 하면서 진행이 되면 보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가동해야 돼요. 그냥 참 아름답다 보다 줄거리 끝난 애가 아니고 이 줄거리가 뭐지? 이게 앞에 장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하는 걸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게 하는 그런 예술 형식을, 그러니까 관객을 소외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뜻에서 그런 연극을 만든 적이 있죠. 지금도 이제 그런 형식, 지금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사실 자리 잡고 100년 넘게 실험을 했으면 이제는 실험이 아니죠. 어떤 클래식의 한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그 에피소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부, 2부, 3부 똘스토이가 나눴으면 부활을 1권, 2권, 3권 왜 나눴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네, 끝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는 게 플롯을 짤 줄 몰라서 쪼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쪼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화나 뭐 웹소설이나 뭐 이렇게 탐정소설, 괴기소설들 보면 우리 많이 읽으셨을, 아마도 어떤 세대는 많이 읽으셨을 그 일본이나 이런 외국의 오컬트물 이런 걸 보면 보통 에피소드식 구성들이 많아요. 장을 여러 개 쪼개요. 불현듯 무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앞에 거하고 아주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은 사실주의적으로 가다가 2장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 용이하게 하려고 보통 그 쪼개는 장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파묘를 보실 때 이거 쓸데없이 왜 자꾸 쪼개 그러시지 마시고 왜 쪼갰는지를 가만히 보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파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활을 왜 1, 2, 3부로 똘스토이가 나눴나, 그리고 이 1 안에서 이 무수한 1, 2, 3, 4, 5, 6을 왜 나눴나 하는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왜는 결국 독자들의 몫이고 우리가 부활을 다 읽고 나서 적어도 1, 2, 3부는 어떻게 달랐는지, 똘스토이가 왜 쪼개놨는지는 끝날 때쯤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플롯 구성이 있고 그 전통적인 플롯 구성은 독자나 관객을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혹은 관습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서 그걸 쪼개는 형식을 또 한번 실험을 했고 그 쪼개는 형식도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컬트물에서 보통 그 쪼개는 형식들이 왜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묘는 어떤 그 인기 있었던 만화나 소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장 구분해서 나오는 게 세로로 나오잖아요. 또 그 장의 제목도 각 장의 제목도 일부러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제목과 어울리는 내용일 수도 있고 정반대의 내용일 수도 있고 그거조차도 보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형식을 러시아 작가나 연출가들이 20세기 초에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톨스토이 여기서 1, 2, 3부 나눈 건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1권이지만 1권과 2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권, 2권. 1권에서 우리가 3개 장이 남았어요. 다 봤고 57, 58, 59 3개 장이 남았는데 줄거리를 간단히 보면 네흘류도프가 카추샤 감옥에 가서 면회하고 카추샤가 뭐 이런 사람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해서 그걸 또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현의 부지사격인 친구를 만나고 교도소장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갔다가 죄 없이 잡혀온 사람들을 보고 막 누가 그때 법으로 태형을 금지했는데 매질하는 거예요, 사람을. 태형을 당했다는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 쭉 나왔어요. 이제 57장은 교도소장이
너무 지쳐서 이제 내일, 카츄샤는 내일 면회 오세요. 그랬잖아요. 그날, 그 다음날, 먼저 네흘류도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카츄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츄샤가 부탁했던 같은 감방에 있는 그 할머니가 아들하고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은 무죄다. 그래서 그거를 변호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 변호사는 근데, 또 그 140명의 석공조합 사람들도 죄 없이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130명, 네. 마슬레니코프 탓을 해요. 부지사 그 문제는 해결 안 된다. 부지사는 검사 탓을 할 거고, 검사는 부지사 탓을 할 거고, 서로 탓을 하면서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마슬레니코프 부지사를 멍청이의 교활한 놈입니다. 그러거든요. 네흘류도프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마슬레니코프가 변호사에 대해 한 말을 떠올리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작별 인사를 건넨 후 마슬레니코프를 찾아갔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흘류도프한테 마슬레니코프도 이 변호사가 아주 속물이라고 욕을 했고 또 이 변호사도 그 부지사가 멍청이의 교활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침묵하면서 듣는 거예요. 네흘류도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두 사람을 다 이렇게 썩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욕을 막 할 때 딱히 동의할 이유가 없고 또 이쪽에 갔더니 이 사람도 이 사람 욕을 할 땐 그냥 침묵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 해도 그게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상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즉 네흘류도프는 이 변호사도 마슬레니코프도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카츄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인생에서 이런 일은 부지기수죠. 에브리데이 일어나죠. 제가 좀 과장했나요? 그런데 여기서 지나가는 짧은 얘기지만 마슬레니코프 집에 갔더니 마침 그날이 그 부인이 목요일마다 그 사교 모임을 한다고 네흘류도프 보고 유명한 귀족이니까 꼭 와달라고 했잖아요. 마침 마슬레니코프한테 민원을 하러 갔는데 그날이 그 부인의 사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한 귀부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귀부인이 긴 치맛자락을 잡아 올리면서 단화와 검은 스타킹에 감싸인 가느다란 발목을 드러냈다. 발목이 러시아 문학에선 예브게니 오네긴 그 푸시킨의 최초의 산문이라고 하는 산문 소설이 운문 소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형식을 러시아 문학에서 따진다면 예브게니 오네긴부터가 아닐까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시도한 게 여성의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발목 얘기가 참 종종 나와요. 저는 우리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발목을 묘사하나요? 춘향전에서 발목이 나온 적이 있나요? 잘 없을걸요? 그쵸? 심청이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발목을 얘기하나요? 근데 근대 소설에 와서도 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소설에서 여성의 발목을 얘기하나 싶은데 러시아 문학에서는 발목 얘기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귀부인들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추측한 건 그냥 겨울이어서 늘 꽁꽁 싸매고 다니니까 이렇게 살짝 보이는 발목이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발과 발목이 근데 그렇게 에로티시즘과 관련돼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얘기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시나 소설에서. 여기서 이 대목을 볼 때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긴 치맛자락을 잡아 올리면서 단화와 검은 스타킹에 감싸인 가느다란 발목을 드러냈다. 네, 발목이 가느다란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톨스토이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발목을 얘기를 했어요. 맨살도 아니에요. 스타킹과 단화를 신고 있는 발목이에요. 근데 왜 마슬레니코프가 네흘류도프하고 배웅을 할 때 밑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층계참 저 앞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덜 중요한 사람. 그래도 중요하니까 일어나서 배웅은 해주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중요했는지 마슬레니코프가 대문까지 내려와서 맨 아래까지 내려와서 배웅을 하고 있어요. 군인인데. 근데 이분은 프랑스어로 말을 해요, 또. 그리고
고아원을 만들면 귀부인들에게 좋은 소일거리가 되고 귀부인들이 좋아하면 돈도 모일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나가다 네흘류도프를 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어떤 왕실 근위대 사람인가 봐요. 근위대는 황제 가까이에 있으니까 최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슬레니코프 너무 신이 났어요, 지금. 이렇게 높은 분도 찾아와서 배움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고 부인이 계속 데리고 오라던 네흘류도프도 자기 발로 찾아왔고 아주 신났죠.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마슬레니코프는 유난히 즐거운 흥분에 잠겨 있었다. 중요한 인물이 그에게 보여준 관심 때문이었다. 짜르 가문과 가까운 근위 연대에서 복무했으니 마슬레니코프도 근위대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마슬레니코프도 짜르 가문과 교제하는 게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교제가 거듭될수록 그저 더 졸렬해진 듯 보였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이제 익숙해지고 본인도 좀 지체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더 졸렬해지더라. 여기서도 우리의 심술궂은 똘스토이 어르신의 이 해안을 알 수 있죠. 폐부를 찌르는 항상. 그리고 그런 온갖 관심은 주인이 사람을 잘 따르는 개를 어루만지고 토닥거리고 귀를 긁어주면 그 개가 빠지는 것과 똑같은 황홀경에 마슬레니코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개는 꼬리를 흔들고 몸을 오그리고 비비틀고 귀를 바짝 눕히고 미친 듯이 원을 그리며 질주한다. 마슬레니코프도 언제라도 똑같이 할 수 있었다. 이런 묘사를 참 높은 사람이 왔다 가는 게 너무 황공하고 막 너무 좋은 거죠. 기쁘고. 그 모습이 마치 그렇게 주인이 예뻐해주면 사람 좋아하는 개들이라고 다 그러진 않으니까 사람 좋아하는 개들 중에서 주인이 예뻐해주면 황홀경에 빠지는 그 개처럼 이렇게 높은 사람, 짜르 가문과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게 좀 관심을 표하면 이렇게 즐거운 흥분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슬레니코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방에 온 사교계 사람들 묘사 당연히 또 똘스토이답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교도 신부님이나 정교도 그 성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귀족 계급 사람들도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중산층들도 그때 막 신흥 인텔리겐tsi아들도 읽으면서 모르죠. 또 나는 아니고 남들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읽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런 굳이 우리가 느끼지만 말로 하지 않는 것 이걸 또 일일이 꼼꼼하게 다 묘사를 합니다. 마슬레니코프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교도소 수감자들을 자식처럼 대한다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착한지 알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흘류도프의 입을 빌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하는 남편의 착한 성품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막 응접실에 들어오는 다른 라일락색 리본을 맨 주름투성이 노부인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이 주름투성이 노부인이 또 라일락색 리본을 하필이면 메고 오셔서 톨스토이의 지적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흘류도프는 어쨌든 마슬레니코프 부탁을 들어줬어요. 무조건 네 부탁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가서 우리 부인만 만나줘 했거든요.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 부인은 자기가 막 네흘류도프와 굉장히 친한 사이고 네흘류도프가 자주 자기 집에 오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일본풍 서재로 들어가 창가에 앉습니다. 57장은 네흘류도프가 마슬레니코프 집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사교 모임을 보여주고 58장은 두 사람이 일본풍 서재로 가요. 작은 일본풍 서재. 그때 이제 이런 귀족 출신들 또 사람들의 어떤 취미였죠. 방 하나는 중국방 이런 거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 나중에 러시아 여행 가시면 옛날 짜르들의 궁전 이런 데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놓은 데를 가면 이렇게 차이나 룸이 있어요. 중국방. 그럼 저는 이거 뭘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놨지 했는데 일종의 그 취향이나 유행을 과시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방 하나 가득 중국 도자기들을 채워놔요.
근데 마슬레니코프는 집에 작은 일본풍 서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7장은 사교 모임, 58장은 이제 두 사람이 이 일본풍 서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쇼프, 이 사람들 무죄다, 좀 어떻게 해달라 부탁하고, 그 다음에 140명의 석공조합 얘기를 해요. 메인쇼프 얘기가 아니라 일단 카츄샤를 병원으로 옮겨달라. 병원에서 자벽부로,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옮겨달라 하는 청탁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130명 석공조합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무 신분증명서가 없다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마슬레니코프가 화를 내면서 그건 검사의 일이야. 변호사 말대로 또 검사 탓을 하네? 그럼 이제 이거 안 되나 했는데 본인이 당장 처리하겠다고 해요. 부탁 2개가 끝났잖아요. 자, 전부 할게. 그러면서 마슬레니코프가 터키석, 얼마나 아름다운 그 쨍한 하늘색이에요. 터키석 반지를 낀 하얀 손. 마슬레니코프 묘사할 때 항상 나오죠. 터키색 반지를 낀 하얀 손으로 담뱃불을 끄면서 자, 이제 부인들한테 돌아가지. 자기 부인이 있는 곳으로 네흘류도프를 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흘류도프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 그 안에서 태형을 하더라. 그러니까 마슬레니코프가 얼굴이 벌개져서 높은 사람의 관심을 받을 때와 같은 흥분을 드러냈는데 그때는 기쁨에 겨웠다면 지금은 불안에 가득 찬 흥분이었다.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인은 이제 프랑스식으로 안 했더라고요. 그 네흘류도프가 그때 마슬레니코프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사교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특이해. 왔다 그냥 가네. 저런 게 프랑스식이죠. 누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프랑스식이에요. 줄루식이죠. 줄루는 아프리카 부족을 얘기하니까 무례했다는 얘기죠. 한쪽이 저게 세련된 거죠 하니까 한쪽이 무례한 거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랑스식, 줄루식. 그런데 마슬레니코프를 방문하고 다음날 와보니까 네흘류도프에게 다 청원한 대로 다 해결을 했어요. 카츄샤는 병원으로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놨죠. 자네를 사랑하는 오랜 동료. 그러니까 이 동료라는 말이 네흘류도프가 불편해요. 멍청한 자식하고 욕을 해요. 왜냐하면 읽어볼게요. 그가 도덕적으로 지극히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사탕발림은 아니라 해도 스스로를 네흘류도프의 동료라고 지칭함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네흘류도프의 동료라고 함으로써 네흘류도프를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너랑 나랑 같은 급이다 하는 그 표현으로 이 동료라고 썼다고 생각하고 약간 불쾌해해요. 태형을 허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58장까지 오고 이제 이 마슬레니코프 입장에서는 네흘류도프를 교도소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해줬더니 이상한 민원을 갖고 오고 거기 죄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소리나 하고 너 거기서 왜 태형을 지시했니? 교도소의 비밀이 보안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9장에서 카츄샤를 만나러 네흘류도프가 가니까 교도소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좀 거리를 두면서 대해요. 그러니까 마슬레니코프가 그 사람한테 교도소 내부를 너무 보여주지 마라, 공개하지 마라, 뭔가 지시가 왔겠죠? 그래서 이제는 카츄샤를 이전처럼 사무실이나 교도소 어떤 다른 장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 처음에 나왔던 쇠창살 두고 서로 소리 지르던 그 면회실에서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59장에서는 카츄샤가 난 변기통 치우는 거 안 하겠다고,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해서 네흘류도프는 괴로워요. 자기가 그 카츄샤를 정말 아름다웠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 보여주는 카츄샤의 모습에서 정말 이 사람이 너무너무 변해버린 혹은 추악한
사악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서 불안함과 좌절을 느끼고, 다시 카츄샤와 얘기하면서 거기서 어떤 일말의 선의를 보았을 때 다시 사랑으로 도약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카츄샤도 마찬가지로 네흘루도프가 나를 도와줄 리가 없지? 도와준다고 내가 고마워해야 돼?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이 사람은 정말 선의로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하고 잘해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돌아왔다가,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은 정말 미워하고 있는 걸까? 좋아하는 걸까? 돌아왔다가 다시 괘씸한 놈 하고 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심리적 상황을 두 사람의 면회 장면에서 정말 팽팽하게 보여줘요. 팽팽하게. 이걸 영화로 연출을 한다면 이 대목을 그대로 외워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심리 묘사를 너무나 톨스토이가 생생하게 해서. 그런데 이 59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가장 널리 퍼진 흔한 미신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저마다 자기만의 일정한 기질을 지녀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열정적인 사람, 무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악하기보다 선할 때가 더 많고, 어리석기보다 총명할 때가 더 많고, 무심하기보다 열정적일 때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그 반대도 가능하다. 또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착하다거나 총명하다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다거나 어리석다고 그렇게만 말한다면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분류한다. 어떤 사람하고 딱지를 붙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귀찮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하고 싶거든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또는 나를 합리화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인간은 강과 같다. 어디에 있든 물은 똑같고 변함없다. 그러나 어느 강이나 좁고 빨라졌다가 다시 넓어지기도 한다. 잔잔해지고 깨끗해지고 차가워지고 탁해지고 따뜻해진다. 인간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성질의 싹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가 때로는 이런 성질, 때로는 저런 성질을 보여주며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본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몇몇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네흘루도프는 그런 부류다. 그의 내부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유로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났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재판 후 카츄샤 면회했을 때 엄숙한 감정, 새로 태어난 기쁨, 이게 완전히 사라지면서 최근에 면회를 하고 나서는 두려움이나 혐오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다시 면회를 하면서 두 사람이 선의와 적대감, 두려움과 애정,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톨스토이가 59장 시작하면서 그게 일종의 미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구분한다는 게 일종의 미신이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다. 사람은 강물과 같아서 유속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성품의 싹이 이런저런 여건에 따라서 발현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쉬운 예술은 나쁜 놈, 착한 놈 딱지를 붙이면 플롯을 끌고 가는 게 너무 편해요. 보는 사람들도 편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일까? 미신일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영화나 드라마나 대중예술의 경우, 옛날에 뭐 광대극도 그랬어요. 장터에서 보여주는 장마당극도 그랬고, 이게 선악을 구분하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동시에 앞뒷면처럼 놀부와 흥부잖아요. 놀부만 나오지 않는다고요?
콩쥐와 팥쥐잖아요. 콩쥐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캐릭터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면성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민중극에서는. 그게 근대소설에 와서는 한 사람 안에서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술이 저는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게 복합적인 면을 보여주면은 흥행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보여주고 쉽게 나쁜 놈 딱지를 붙이면서 약간 생각할 여지를 주면서 다면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부활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역작입니다. 제가 이권을 아십니까? 요 책을 잠깐 소개할게요. 러시아 이권을 보면은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바티칸과 큰 차이로 꼽는 게 바티칸에서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성상화를 그릴 때 가론 유다나 악마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 정말 악마처럼, 정말 가론 유다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교도, 특히 러시아 정교 이쪽의 이권 성상화에서는 악마도 어쩐지 좀 귀엽고 작고 큰 힘이 없게 나오고 거대하고 무섭게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가론 유다도 어쩐지 좀 치근하게 나오고, 그걸 책에서 정교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게 정교회의 특징이래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빛으로 빚어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론 유다 역시 하나님이 만든 존재였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100% 나쁜 놈으로는 그리지 않는 거예요. 악마도 원래는 천사였다. 악마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존재다. 그래서 그 악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거대하고 무섭게 그리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악마는 정리됐다고 보기 때문에 어쩐지 좀 연약하게 그려요, 악마들을. 이 그림들을 보면. 이권을 아십니까를 도서관에서 보셔도 좋고, 러시아 이권에 대한 아무 책이나 보셔도 좋아요. 저도 보면서 이게 좀 동양적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선악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징이 러시아 문학에서, 그래서 러시아 문학에서 유난히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선악 구도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조금 유치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미신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100% 착한 사람, 100% 나쁜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보는 거는. 그래서 심지어 악마와 가론 유다까지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 하나님 세계의 질서 안에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이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도스토옙스키를 러시아 정교와 연결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톨스토이도 정교의 제도 폐단을 비판한 거지, 기독교에 대한 이해에서 정교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8, 409쪽 민음사 부활에서 선악을 단순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카츄샤는 마냥 선한 사람인가? 아니죠. 네흘류도프는 마냥 선한 사람인가? 아니죠. 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비겁함, 혹은 영악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순간순간 섬광처럼 비추면서, 그러나 어떻게 자신의 원래 모습, 밝은 존재로 가는지, 자기 안의 빛을 찾아서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59장은 일부의 마지막인 59장은 두 사람이 면회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심리의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카츄샤가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네흘류도프는 실망해요.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네흘류도프는 그녀의 거절에 그를 향한 증오와 모욕이 있어요. 용서되지 않는 모욕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무언가 다른 것, 선하고 소중한 무언가도 동시에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다시 엄숙하고 감동에 젖은 마음이 돼서 카츄샤, 나와 결혼해줘. 유난히 진지하게 말을 해요.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전처럼 널 따라다닐 거야. 네가 끌려가는 곳으로 나도 가겠어.
여기는 뜨이, 친밀하게 뜨이로 얘기해요. 반말로. 그러니까 카츄샤가 바르르 떨면서 그건 당신 문제예요. 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니까 입을 다물고 이번에 네흐류도프는 V, 다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저는 지금 영지에 들렀다가 빼제르부르크로 떠날 겁니다. 우리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일 없으면 판결은 파괴될 것입니다. 뜨이로 갔다가 V로 오는 것만 해도 지금 이 두 사람의 면회가 얼마나 팽팽하게 다면적인 양쪽의 감정이 지금 서로 드러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카츄샤가 감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결혼을 하자고 해, 아니 결혼해봤자 같이 유형지로 가면 같이 살 수도 없는데 왜 결혼을 한대, 결혼도 안 하면서 유형지는 왜 따라온대, 왈가왈부해요 여자 죄수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카츄샤가 그분이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끌려가든 난 따라갈 거야.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저는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곧 손을 쓸어 빼제르부르크로 떠나요. 그곳 대신들이 전부 그분 친척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술 만들어서 파는 노파가, 꼬라블요바가 당연하지. 어때? 술이나 마실까? 술을 팔아야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마슬로바가 저는 안 마셔요. 여러분끼리 드세요. 와, 1부 마지막은 드디어 마슬로바가 감옥에서 술을 거절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면회하면서도 감정이 왔다 갔다 있지만 병원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는 거는 우리 정치범이었던 그 여자 죄수가 카츄샤를 병원으로 보내라고 팁을 주잖아요. 네흐류도프에게. 그 여자 죄수들하고 있으면 계속 술 마시고 이제 계속 말썽 피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하고 술 마시고 기물 파손 비슷한 거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라 해서 카츄샤가 안 가겠다고 하다가 가겠다고 하고 마지막은 술도 안 마시겠다고 그 감방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1부가 드디어 끝납니다. 그 2부 여기서 딱 끝나면은 좀 아쉽잖아요. 2부 맛배기로 앞에 조금만 볼게요. 2부는 2부 상이에요. 또 2부 하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2부 3부로 하지 이건 또 왜 2부 상하로 했을까요? 다 차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같이 생각을 해봐요. 2부의 1장은 1부에서는 카츄샤와 네흐류도프가 모스크바에서 만나죠. 재판에서 감옥에 간 카츄샤를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백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카츄샤가 무죄인 걸 밝혀내려고 했던 게 1부면은 2부 상은 네흐류도프가 1장 어디로 가냐면 영지로 가요. 영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놓고 시베리아로 가더라도 뭘 정리해놓고 가야 되니까 얘기를 정리하려고 일단 영지를 돌아요. 왜냐면 빼제르부르크는 2주 후에 카츄샤 사건을 심리하니까 그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영지가 어디에 있나. 흑토지대의 쿠즈민스코에 우크라이나 쪽이겠죠. 여기가 영지였어요. 큰 영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민과 지주의 관계는 농민이 사무소에 완전히 의존하는 사무소에서 노예처럼 종속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니까 농노제도는 폐지해서 그런 인신구속은 없지만 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도시에 가면은 날품팔이가 되는 거고 소시민으로 또 운 좋게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농토에 그냥 남은 사람들은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소작을 붙이는 형식이 되기도 하고 일꾼으로 고용돼서 일을 하는 거죠. 일꾼으로 고용돼서. 그러니까 토지가 없거나 아주 적은 농민들은 토지가 많은 지주에게 전반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다. 씨앗도 있어야 농사를 짓죠. 농기구도 빌려야 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가축도 빌려야 되고, 그러면 그 빌린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또 노동력으로 보충을 하고. 이렇게 따지니까, 네흐류도프가 이 관리인에게 받아서 쭉 보니까, 만약에 1제샤치나 이 땅 요만큼의 오르브를 낸다 하면, 농부들이 여기서 거의 10루블 가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오르블 내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1제샤치나에 그 땅을 팔아서 5%의 이윤을 얻을 때보다 4배의 이익을 거둔다. 농부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이거 1제샤치나 농사 지으면서 5루블은 임대료로 받아가는데 그 농사를 짓는 종자값, 가축 빌려오는 값, 농기구 빌려오는 값, 뭐 건초를 빌려오는 값, 이 모든 것들이 농부들이 다시 노동력으로 갚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흘류도프는 예전에도 이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사실인 양 지금 새삼 확인하고는 어떻게 이런 관계의 모든 비정상을 깨닫지 못했는지, 자신과 같은 입장에 놓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점을 보지 못하는지 그저 놀랍기만 했다. 앞에서 네흘류도프가 새롭게 눈을 떴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뜬 눈으로 봤을 때 애초에 네흘류도프는 그 토지 농노 해방처럼 토지도 이렇게 소유하면 안 된다. 농노를 소유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죠. 했는데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았을 때 어머니 목, 자기 목, 러시아에선 그렇게 해요. 큰아들한테 다 주지 않고 어머니 목, 자기 목 했을 때 자기 몫을 해방시켰죠. 그때 농노들을. 그랬지만 어머니 몫을 이번에는 유산으로 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헨리 조지의 우리나라에서도 그 토지 정의를 헨리 조지 연구회가 있고 토지 정의에 대해서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기서 종부세도 그분들 이론에 근거해서 아주 타협책으로 나왔던 거고, 이 토지 소유가 만악의 근원이다. 자본주의의 병폐가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거다 하는 주장인데, 토지 소유를 농노 소유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시대의 죄악으로 여겼어요. 대학 시절에 네흘류도프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디서 한 1년에 2만 루블씩 쓰면서 살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고 어머니한테 돈을 탔으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영지 경영을 하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눈 감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베리아로 떠나는 일정과 감옥 세계를 상대로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눈앞에 있는데도 어쨌든 상황을 예전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었다. 손해가 되더라도 바꿔야 됐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토지 소유를 포기할 수는 그냥 없앨 수는 없고 타협책을 생각해요. 농민들에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토지를 넘겨서 소유주로부터 독립해서 경작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일종의 소작제로 바꾸자. 이거를 일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서 자기가 경작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소작료는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은 압제의 더 잔혹한 형식에서 덜 잔혹한, 덜 거친 형식으로의 이동이었다. 어쨌든 문제의 해결 방안은 아니라도 해결을 향한 한 걸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을 다 만나려고 해요. 농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내 마을에 와서 뭐 마차를 탔는데 영지 주인인지 모르고 독일인 관리인 욕을 하고 와보니까 막 관리인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돈을 법니다 하고 자랑하는데 보니까 수확이 좋은 건 영지에서 일꾼을 써가지고 농사를 짓고 수확이 좀 안 좋은 땅은 이제 그 농민들한테 빌려주고 빌려준 가격 또 농사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동력으로 보상을 받고 하면서 관리인은 재산을 이렇게 내가 잘 챙기고 불리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건데 네흘류도프는 들으면서 이제 들을수록 경악스러운 거죠. 들을수록.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내 양심에 따른 걸까? 아니면은 남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일까? 하고 이런 고민에 또 빠져요. 결혼을 하면 나도 자식이 생길 텐데 그럼 이 영지를 내가 없애버리고 내 자식한테 안 주는 게 그게 해결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김환기 선생님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책이 있어요. 이제 부인인 김양한 선생님 책도 있고 이 책을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 김환기 선생님 책은 요것 말고도 절판된 책들이 좀 있는데
다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재밌었냐면 김한길 선생님이 신안군일 거예요. 전남 신안군 신안군에서 출생했어요. 여기 어느 섬일 거예요. 기좌면이라고 하는데 어디 섬일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뭐 경성에 와서 미술 공부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1913년생이에요. 김한길 선생님이.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다 상속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냐. 소장농들한테 땅을 다 나눠주고 땅 문서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서울로. 저는 읽고 굉장히 와 그랬는데 이런 거를 김한길 선생님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모더니스트라고만 생각하고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간단히 소장농들한테 확 다 나눠줬다. 이런 얘기는 몰랐던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갖지 않고 본인이 말하자면은 소장농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분제도가 철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이상하게 철폐가 돼서 머슴 상태로 인신 구속되면서 일하는 분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소장농들에게 땅을 줘버리고 와요. 경성으로 돌아와요. 김한길 선생이.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는데 댓글에도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이병철 회장님, 삼성? 그분도 일제강점기 때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머슴들을, 집안의 머슴들을 풀어주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큰 부를 일구셨으니까, 무소유를 실천하고자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겠죠. 그게 뭐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톨스토이가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부활. 부활은 안나 까레니나나 전쟁과 평화와는 다르게 모두 번역돼서 다 같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이 있었다고. 영향이 없었을까? 이런 얘기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무소유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워낙에 톨스토이주의로도 알려지고 유명했지만 이 네흐르도프가 계속 땅과 나의 관계, 농사 짓지 않는 나와 내 소유인 땅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영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나의 관계, 이게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이 일제강점기 때 지주의 아들이거나 혹은 지식인층에 들어갈 수 있었던 넉넉한 계층의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가 고민을 할 때 우리나라가 그때 토지 소유 관계나 농사 짓는 사람들과 땅 주인 간의 관계가 근대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물론 일제강점기 때 이전의 구한말과는 다른 많은 근대 제도들이 들어와 있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옳은가 하는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부활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겠다. 그러니까 네흐르도프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읽는 청년들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톨스토이는 농노제도, 토지소유제도, 감옥의 태형, 여성의 인권, 정치범, 이렇게 사회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것 같죠. 짜란. 2부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흐르도프가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인가, 이게 정말 내 양심에 따른 건가 고민할 때, 그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 하게 될 말이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생각할수록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고 점점 더 풀기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내일 맑은 머리로 생각하자 하고 잠을 이루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부터 이게 꿈이라고 줄 바꾸기를 하지도 않고 문답 바꾸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이어져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 다음에 열린 창문으로 상쾌한 공기와 달빛이 개구리 울음소리와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그 소리는 저 멀리 공원에서 우는 나이팅게일 여러 마리의 울음소리, 가까이 창문 아래 꽃이 만발한 라일락 덤불에서 우는 나이팅게일 한 마리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나이팅게일과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감옥 소장의 딸이 연주하던 피아노 음악이 떠올랐다. 소장을 떠올리자 마슬로바가 생각났다. 절 내버려 두세요 할 때 입술이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바르르 떨리던 모습도. 그러고는 독일인 관리인이 개구리들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를 말려야 했다. 그런데 그는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마슬로바로 변해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는 징역수고 당신은 공작이야. 아니, 난 굴복하지 않아. 네클류도프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눈을 뜨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 모르겠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젠 자야 돼.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관리인과 마슬로바가 간 그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요. 원문을 읽어보면 더 느낌이 사는데 그 줄바꾸기를 하거나 여기서부터는 꿈이에요 하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 잠이 안 오네. 근데 밖에서 새소리 개구리 소리가 들리네. 개구리? 마슬로바의 입술이 개구리처럼 움직이네. 마슬로바가 나한테 비난을 하는데 관리인이 왜 마슬로바 저쪽으로 내려가지? 아, 상관없어 하는데, 이번에는 나도 내려간다. 이러면서 끝나요. 이 묘사가, 저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현대소설 얘기할 때, 소리, 냄새, 이런 걸로 막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서, 과거의 추억이나 어떤 비현실적인 무언가와 뒤섞여 버리는 것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소설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소설이 일산 부모님 댁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냥 너무나 유명하니까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나올 거예요. 그 마들렌 굽는 향기에서 자기의 옛 추억으로 가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나이팅게일 소리, 개구리 소리에서 이 소리가 피아노 소리로 갔다가 똑같은 음악을 계속 틀리면서 쳤잖아요. 그때 그 딱딱하던 피아노 음악 소리로 갔다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관리소장으로 이미지가 갔다가 아 마슬로바의 입술이 개구리처럼 바르르 떨리네. 이렇게 연상되는 시각, 청각, 촉각 이게 뒤섞이면서 이미지가 계속 연결되고 개구리 저 아래 이미지가 계속 개구리의 소리에서 개구리의 입모양으로 이미지가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관리인과 마슬로바가 간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전 이 내려가는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끝나는 것도 이렇게 의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래로. 잠에 빠지는 거잖아요.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대목의 묘사가 정말 압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톨스토이의 진면목입니다.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기법이 이제 20세기 소설들에 큰 영향을 준 거죠. 톨스토이가. 농노제도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톨스토이만 20세기의 유산을 남겨준 게 아니라 소설가 톨스토이, 아티스트 톨스토이의 유산도 이 부활에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부활 2부 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이팅게일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나이팅게일. 감사합니다.